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29살로 이름은 박희정이에요. 제 나이를 들으신 분 중에서 아마 아홉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10년 주기로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나이 끝자리가 9일 때 생긴다고 해 아홉수라고 하잖아요. 19살 때 모르고 지나쳤는데 29살이 돼서 그게 결혼으로 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야, 이혼 안 한 게 어디야.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서류상 깨끗하고 천만다행이죠 뭐. 안 그래? 그래. 청첩장 다 돌리고도 헤어지는 마당에 식장 잡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심플해. 야, 똥차 같다고 생각해. 어? 친구들은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말이 와닿는 건 아니에요. 사람 하나만 보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좋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를 대신할 만큼은 아니었기에 힘들어도 헤어졌고 이제 3개월쯤 지나니 전보다 조금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저는 충남 당진에서 자랐어요. 아빠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땐 제가 고학년이 되기도 전이라 슬픔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정신없는 상갓집,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데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때 기억으로도 아빠는 종종 옆 동네 농사일을 도와주러 가시면 며칠씩 주무시고 오셨으니까요. 막연하게 어린 기억에 시간 지나면 또 올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게 평생 못 본다고 확실하게 느끼기에 제가 너무 어렸던 거겠죠. 아빠는 시내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차 사고를 내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기 반찬을 먹는 게 드물었고 부모님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도 많았던 기억인데요. 그런 이유로 다 커서 아빠가 젊은 나이에 당뇨가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여하튼 당뇨였던 아빠가 밤늦게 일 끝내고 운전하고 오시는데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셨던 게 엑셀을 밟으셨는데 중앙선을 넘은 이유라고 했어요. 기절할 듯 쓰러지시면서 반대편 전봇대를 받고 멈췄던 거죠. 다행히 늦은 밤이라 찻길이 박은 게 아니라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아빠의 심장이 그때 멈춰버렸어요. 시골이라 구급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처치를 해도 한번 멈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던 거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엄마는 땅을 사셨어요. 형제도 없고 저 하나였는데 저를 두고 어디를 나갈 수도 없었고 돈은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엄마는 농장을 하시면서 저도 돌보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당진도 땅값이 많이 올랐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사망보험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1000평 정도는 살 수 있었죠. 1000평이란 게 사실 농장이라고 하면 큰 건 아니지만 엄마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희망적이었어요. 당시 국내에서는 주로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만 유통되고 있었고 생과는 정말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TV에서 눈에 좋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내용이 방송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두뇌 발달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비싸도 국산 생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엄마, 블루베리가 뭐야? 베리? 딸기 종류야? 아니야. 까만색 작은 열매인데 몸에 엄청 좋다고 해. 눈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진대. 정말? 그럼 내가 많이 먹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희정이 똑똑해져서 서울대 갈 수 있을 거야. 본격적으로 수학이 시작된 건 3년째부터였어요. 엄마는
농협의 소과류 담당자와 연결이 되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출하하셨었죠. 처음에는 시장에서 블루베리 자체를 모르는 상인들이 많아서 애를 먹이셨지만 품질이 좋고 당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점점 고정 거래처가 생겼어요. 특히 강남 일대 고급 과일 전문점에서 엄마 농장 블루베리만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거든요. 여름 성수기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이슬이 마르기 전에 블루베리를 따고 포장해서 오전 9시까지 농협 수집소에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 서울시장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각 소매점으로 배송되는 시스템이었죠. 당시 블루베리 1kg에 2, 3만 원씩 받으셨으니까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더 비싼 셈이었어요. 엄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저는 집에 돌아와서 EBS를 보며 공부했어요. 농장 일로 바쁘신 엄마 대신 혼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인터넷 강의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EBS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저녁 시간이 되면 엄마와 함께 농장에서 따온 블루베리를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엄마는 항상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힘든 농장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희정아, 성적표 나왔어? 이번에도 전교 5등 안에 들었어. 어머,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엄마가 늦게 들어와서 봐주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잘하니? 평소 성실하시고 검소하셨던 엄마 덕분에 대학 등록금까지 농사로 해결해 주셨어요. 블루베리 농장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저축도 차곡차곡 하셨거든요. 서울 상위권 대학에 무난히 입학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대학교에 올라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 신세계가 열린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이라는 건 타본 적도 없고 밤에도 휘황찬란한 서울이었으니까요. 시골은 아시겠지만 해지면 어두워지는 곳이에요. 요즘은 시골 우리 동네에도 편의점이 들어와서 좀 걸으면 그래도 밤에 간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지만 제가 어릴 땐 그마저도 없었거든요. 당진에서도 번화가가 있는데 그래봤자 1, 2층 건물이 쭉 이어져 상권을 이루는 곳이었어요. 여기도 9시면 다 문을 닫았는데 서울은 밤새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곳이니 젊은 패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지하철 환승하는 것도 헷갈리고 강남역 같은 곳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도당했죠.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서울 생활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강에 가는 걸 좋아했고 자전거를 타며 운동도 했어요. 보통 자전거는 그룹으로 타는데 저는 제가 타고 싶은 시간에 타고 싶었어요. 농장에서 자란 탓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나게 된 남자친구도 저와 똑같았어요. 어느 날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편의점에 물 사러 들어갔는데 나오면서 한 남자와 부딪혔어요. 둘 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 어깨가 살짝 부딪힌 거였죠. 서로 미안하다고 말한 뒤 편의점 앞 의자에서 간식을 먹게 됐는데 그때 그가 물어봤어요. 혼자 타시나 봐요. 그 말로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됐어요. 한때 붐이 일어날 정도로 여럿이 타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타는 사람이라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비슷한 시간대에 자전거를 탔는데 그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또 같은 편의점에서 마주쳤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행정직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병원 행정직이라고 하니까 처음엔 단순한 사무직인 줄 알았는데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꽤 탄탄한 직업이더라고요. 너 남친 대학병원 행정직이라고? 그거 공무원급이야. 들어가기도 힘들고 야근도 별로 없고 월급도 꽤 잘 나온다고?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좀 더 열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안도감 같은 거였겠죠. 처음엔 한강에서 자전거 타는 운동 친구 정도였는데 점점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됐어요. 그는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었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걸 신기한 듯 다른 환경에서 자란 걸 개의치 않고 오히려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며 열린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4년 동안 연애하면서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엄마한테도 소개시켜 드렸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정작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게 바로 제가 9수를 실감하게 된 29살의 실연 이후.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조금 삐그덕거렸는데 남자친구가 워낙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게 결국 엄마에게 빗을 꽂게 될 줄 몰랐네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사귄 지 1년 되던 해 엄마한테 데리고 갔었어요. 타지에서 잘 지내나 걱정하는 엄마에게 좋은 사람 만나 연애도 하고 잘 지낸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서였죠. 물론 그땐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직업, 취미, 배려심 등 기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소개시켜드렸던 거예요. 서울에서 당진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뭐 좋아하셔? 스타일이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해. 우리 엄마 까다로운 분 아니야. 겉으론 태어난 척 말하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당진에서 엄마와 살 땐 학업에 집중하면서 남자친구가 없었고 서울에 혼자 올라가 살면서도 혼자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누구를 만나기보다 제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데려오는 남자친구라 꼼꼼하게 보시진 않을지 정말 나도 모르게 엄마가 제 남자친구의 조건이나 이런 걸 생각해 둔 건 아닐지 한편으론 걱정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단 하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분명 엄마도 좋아할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당진 시내에 내리니 꽃집이 눈에 들어왔죠. 잠깐, 어머니 무슨 꽃 좋아하셔? 엄마? 글쎄, 꽃을 선물해 본 적 없어서 모르겠어. 평소 지나쳤던 꽃집에 발걸음을 멈춘 남자친구의 무릎에 답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 전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많이 없구나 싶으면서 엄마에게 관심 주며 잘 보이려는 그 행동, 배려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여자친구 엄마에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이 옮기는 사람이라면 가정교육도 잘 받고 잘 컸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마당에서 나와 맞아주셨어요.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계신 걸 보니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요.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건네드리니까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것 같았어요. 키가 참 크네요. 희정이보다 한참 크네. 엄마가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키 크고 인상 좋은 남자를 선호하시는 엄마였거든요. 다행히 남자친구가 178cm 정도로 제법 큰 편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시는 동안 남자친구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평소보다 정성을 들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나가서 먹을 걸 그랬다 싶으면서 갑자기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내 가족들이 잘 먹는 거 보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으니까.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음식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자 남자친구가 먼저 주방을 기웃거리며 엄마에게 친숙하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식사가 시작되었고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디서 살고 뭐 하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기본적인 것들이었지만 남자친구가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어요. 병원에서 일하시는군요. 네, 행정 쪽이에요. 그럼 안정적이겠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엄마 표정을 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더욱 말수가 적으셨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비슷한 타입이어서 서로 어색해하지 않는 게 다행이었어요. 다음날 엄마가 농장 구경시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루베리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가 신기해했어요. 사실 저도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서울 생활을 하고 나니까 우리 농장이 생각처럼 꼭 작은 건 아닌 것 같았죠. 여름에 열매 딸 때 오세요. 일손도 필요하니까.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 엄마는 일에 다른 사람 손을 빌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꼭 와서 도와드릴게요. 남자친구가 진심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올 것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해 여름 남자친구가 정말로 당진에 왔어요. 휴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농장 일을 도와줬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블루베리 따는 일부터 시작해서 포장하고 농협에 가져다 주는 일까지 함께 했어요.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게 우리 엄마 대단하지? 일을 마치고 나면 바다에 갔어요. 당진에서 바다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서해안 바다는 동해안과 달리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썰물 때는 한참 걸어가야 물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석영이 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엄마도 오랜만에 여유를 찾으신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셨는데 남자친구가 도와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 3명이 함께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평화로웠어요.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남자친구는 여름이면 당진에 왔어요. 이제는 농장 일에도 완전히 익숙해져서 엄마보다 더 빨리 블루베리를 따기도 했어요. 3년째 되니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희 언제 결혼할 거야? 3년째 여름이 끝나갈 무렵 엄마가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남자친구도 비슷한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봐도 될까? 놀라기보다는 드디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3년 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남자친구 엄마를 만나러 간 건 사귄 지 3년이 조금 지날 때였어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쯤 남자친구가 자신 엄마에게도 인사 가는 게 어떠냐고 했죠. 우리 엄마한테도 한번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이젠 그래도 될 것 같아? 사실 빨리 인사드리지 않았던 건 남자친구 엄마가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해서 데려가면 결혼하라고 난리치실 텐데 서로 알아가고 시기가 될 때 하고 싶다는 소리를 전해 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좀 성격이 급하셔. 만나자마자 언제 결혼하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좀 더 사귀다가 우리 둘 다 결혼 생각이 들면 그때 뵈러 가자. 그래도 괜찮지?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할 때 남자친구가 먼저 말해줬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엄마 쪽하고만 왕래했는데 3년이 지나니 남자친구가 슬슬 결혼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면서 본인 엄마에게도 인사를 가자고 한 거였어요. 저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걸 알고 있었죠. 결혼을 생각한다면 양쪽 부모님 모두 만나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남자친구네 집은 강남 쪽 아파트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제가 자란 당진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게 세련되어 보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농장 일을 하시다 보니 꾸밈없이 편한 차림새를 하시는 편인데 남자친구 엄마는 어떤 분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어요. 혹시 저를 촌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요.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이 열리면서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첫인상부터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꾸민 모습에서 평소에도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민수가 누굴 만나는 것 같긴 같았는데 안 보여줘서 궁금했거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사람 세워두고. 어서 와요.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엄청 반겨주셨어요.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서 일단 안도감이 들었죠. 거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에 대해 정말 많은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잘 사는 집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구들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벽에 걸린 그림들도 제가 보기엔 비싸 보였거든요.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도 탁 트여서 시원했고 확실히 제가 자란 환경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성균관인데요. 엄청 공부 잘해야 가는 대학이잖아요. 서울에서도 꽤 급 있는 학교인데 얼굴도 예쁜데 공부까지 잘했나 봐요. 첫인상은 합격한 듯 싶었던 건 처음 봤을 때부터 시종일관 웃는 모습이셨고 대학교 이름을 말하니 만족스러운 표정까지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외모에 대해서도 계속 칭찬해 주시고 성격도 얌전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듣기 싫어진다고. 처음엔 기분이 좋았는데 계속 들으니까 좀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마치 저를 상품 검수하듯이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시선도 제 얼굴, 옷차림, 손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요즘 이런 차분한 여자애들 찾기 힘든데? 남자친구를 쳐다보시면서 흡족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는데요. 상황이 달라진 건 예상 외의 질문에서였네요.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되는 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당진에서 농장을 하세요. 아, 농장을 하시는군요. 처음엔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잠깐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농장은 옛날 농장 같지 않아서 다 기계로 하고 꽤 크게들 하시던데 어머니 혼자 하시려면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세요. 물론 그렇다고 안 힘드신 건 아니지만요.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규모가 1000평 정도예요.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에 저 역시 자연스럽게 대답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혼잣말로 1000평? 아, 1000평 이라고 몇 번이나 중얼거리셨죠. 그리고는 표정이 확 바뀌는 게 느껴졌는데
방금까지 환하게 웃고 계시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뭔가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눈빛도 달라졌어요. 따뜻했던 시선이 갑자기 차가워진 것 같았거든요. 천평에서 혼자 일할 정도라면 여러모로 힘드셨겠어요?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지면서 처음에 반가운 톤에서 뭔가 재는 듯한, 계산하는 듯한 톤으로 바뀌었고 저를 보는 시선도 아까와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아, 농장 규모로 생각하면 작은 편이지만 블루베리를 재배하셔서 생각보다 여러모로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는 게 느껴져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천평에서 힘들지 않다. 그래도 그리 크지 않으니까 뭐 그렇겠죠. 입에는 아예 대놓고 실망한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입술을 살짝 삐죽거리면서 뭔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힘들게 컸겠어요? 이것도 혼잣말 같았는데 저를 동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를 안 좋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톤을 들어보니 동정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의미인 것 같았죠.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아니 엄마, 내가 가봤는데 힘들게 크지 않았던데 장모님도 정말 좋으시고. 벌써 만나봤어? 장모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넉살 좋은지 몰랐네.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가 깜짝 놀란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치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히 먼저 만나 뵙고 왔지. 여자 쪽 부모님 먼저 인사드려야 하는 거 당연하잖아. 매년 여름마다 농장에 가서 일도 도와드렸는걸. 생각보다 재밌어. 남자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는데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친구 엄마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예요. 아, 매년 여름마다 농장에? 중얼거리시면서 한숨을 깊게 들이쉬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린 채로 말이에요. 뭔가 심각하게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처음 저를 보고 좋아하셨던 것과 제 집안 얘기를 들은 후의 반응이 너무 극명하게 달랐거든요. 아까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말도 없이 굳어버리시니 당황스러웠어요. 그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도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어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통기에 큰 손으로 듣기만 하고 그날도 바쁘셔서 집에 안 계셨으니 만나 뵙지 못했는데요. 정확한 건 알려주지 않았지만 살림살이나 집 분위기를 보면 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도 강남의 큰 평수였고 인테리어나 가구들도 비싸 보였거든요. 확실히 저희 집과는 경제적으로 수준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속으로는 정말 복잡했죠. 처음에 저 개인을 보고 좋아하셨던 게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그러셨던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집안 얘기가 나오니까 표정이 180도 달라지는 걸 보면서 결혼이라는 게 정말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걸 새삼 느끼면서 그날 이후 뭔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까진 전혀 눈치채지 못했네요. 그렇게 상견례가 진행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고했기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상견례 당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예비시모가 처음 인사할 때부터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있더니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결국 꺼낸 이야기가 돈에 관한 거였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느꼈지만 어른들 대화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표정을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평소에 엄마는 표정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었는데 오늘따라 미묘하게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계셨지만 등은 평소보다 꼿꼿하게 세우고 계셨어요. 요즘 세상이 참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에요.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해버렸는지. 예비 시모가 한숨을 푹 내쉬며 시작한 말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계셨죠.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이 각박해져서.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부도 세상이 점점 팍팍해진다며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고 엄마도 그렇다며 말을 거들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예비 시모가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면서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돈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짐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점이죠. 애 하나 낳아도 키우는데 몇 억씩 드는 세상에 능력 없는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니 애들이 결혼하려 하겠어요?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해지면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저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엄마가 농장한다고 했더니 작다고 힘들었겠다고 말했던 게 지금 돈으로 연결되는 건가 싶으면서 속으로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시모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날씨가 안 좋으면 망하고 좋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또 망하고. 정말 불안정한 직업이에요. 이때 엄마가 젓가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도 나지 않게 내려놓으셨는데 그 모습에서 저는 엄마가 정말 화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화가 나면 급한 행동을 멈추고 모든 걸 천천히 하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엄마, 그런 말씀을 왜 이런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손사래를 치며 계속했고 저는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평소 자기 엄마가 이렇게 직설적인 분인 줄 몰랐다는 듯한 얼굴로 황당함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자리니까 하는 거야.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 사람이 늙을수록 돈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손 벌리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셨으니 보험이나 이런 건 제대로 드셨는지 모르겠고 연금이나 의료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저는 이때 정말 화가 났어요. 엄마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며 저를 키우셨는데 이런 말을 듣고 계셔야 한다뇨. 누가 봐도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소리 하려는데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차분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차가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엄마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온화하시던 눈이 날카롭게 변해 있었거든요. 아유, 사돈,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농장하신다고. 고작 1000평으로 뭘 얼마나 벌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수가 결혼하면 책임져야 할 게 뻔한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그걸 놓치지 않는 예비 시모는 작정이라도 한 듯 더 따지고 들더라고요. 물론 알아요. 원래 현실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거. 사실 농장 일이라는 게 몸 아프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결국 자식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 돈 없으면 자식한테도 짐이에요. 이건 현실이라고요.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계시던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엄마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 게 보였어요. 마치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결혼 못 시키겠네요. 엄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고 저는 엄마의 옆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엄마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이거 보고 얘기하시죠. 엄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예비시모가 명함을 집어들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결혼 못 시킨다고 큰소리치더니 뭘 보라는 거야? 블루베리땡 대표? 뭘 판다는 거예요? 고작 과일파리로 이렇게 명함까지 만들어서 파혼한다면서 자존심은 있나 봐요? 그 웃음소리가 정말 비열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예비 시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면서 명함을 빼앗아갔어요. 잠깐, 블루베리땡? 설마 그 블루베리땡? 명함을 자세히 보던 예비 시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쿠,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에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비 시모는 뭔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고요. 여보, 왜 그래요? 고작 농장 하나 가지고? 고작이라니,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에게 윽박지르듯 소리쳤어요. 이분이 바로 그 블루베리땡 대표님이야. 내가 그렇게 만나려고 했던 분이라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여기 있다고. 당신 착각한 걸로 호들갑 좀 떨지 마. 창피하게. 당신이 뭘 알아? 이 블루베리땡이 당진 지역 최고급 과일 납품업체야. 개인 거래는 일절 안 하고 오직 이 농장을 통해서만 납품받을 수 있어. 우리가 백화점 납품 추진하면서 얼마나 만나려고 했는데 벨에 쌓인 대표라고 해서 만날 수가 없었다고. 예비 시부가 흥분해서 설명하는 동안 예비 시모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를 쳐다봤는데 엄마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백화점 입점을 거절하는 이유가 일반 소비자들 부담을 생각해서라니. 이런 분을 두고 당신이 지금까지 뭔 소리를 한 거야? 이때 저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을 생각하신다뇨. 그런 분을 두고 예비 시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사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까 제가 한 말들은 그게 다 저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혹시 저희가 못 사는 집안이라고 부담 느끼실까봐 그랬는데 그런 거 일절 없으시겠죠?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지요. 하지만 엄마의 반응이 더 인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실수를 터뜨리셨어요. 이 결혼은 정말 못 시키겠네요. 엄마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명함 때문에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됨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그날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고 이 결혼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결국 남자친구랑 많은 이야기 끝에 헤어지기로 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니었죠. 저에게는 첫사랑이나 다름없기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첫사랑과 헤어지면서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남자친구도 사랑하지만 내 자신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 역시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밤 늦게까지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마음이 아팠지만 그 끝은 이미 정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미안해.
알아. 그래도 이미 벌어진 일인걸. 내가 엄마랑 얘기해볼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계속 노력해보자고 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이라면 살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기야,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그냥 실수로 그런 말 한 것 같지 않아. 그래도 노력해볼 수는 있잖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힘든 대화였어요. 남자친구는 애틋한 사이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연을 끊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율이라는 말로, 노력이라는 말로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걸 상견례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도 중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주셨잖아. 처음엔 같이 동조하시더니 나중에야 말리시고. 다 듣고 계셨으니 우리 엄마한테 하는 소리라는 걸 모르지 않으셨을 거야. 난 자신 없어. 그런 시부모님과 가족이 되는 거. 우리 엄마한테 못할 짓이잖아. 안 그래? 남자친구도 할 말이 없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는 말로 모든 걸 돌이키기에는 양가 부모님 인성 차이가 너무 났으니까요. 엄마와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엄마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희정아, 결혼이라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야. 특히 상대방 가족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야. 알지? 엄마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리됐어요. 엄마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 봤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성장기에 영향을 받은 만큼 닮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네요. 남자친구와 마지막 만남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고 슬펐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정말 미안해, 희정아. 자기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인연이 여기까진걸.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행복하자. 물론 시부와 사업도 하지 않았어요. 상견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들 혼사는 혼사고 사업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든 연락만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그런 연락들이 씁쓸하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심이 없는 사람들과는 일도 할 수 없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부와 시모가 황혼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별거 비슷하게 들어가셨다고 해요. 아들 혼사도 망치고 시부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사인가 있었고 결국 이번 일이 화근이 된 거겠죠. 남자친구도 저와 헤어지고 집에서 나와 독립했다고 마지막 안부를 전해줬어요.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연락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엄마였어요. 희정씨? 나 민수 엄마야.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뻔뻔한 사람도 다 있구나 싶었죠. 어떻게 안 되겠니?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어. 내가 평생 잘할게. 민수도 받아주고 엄마한테도 잘 말해서 백화점 납품권도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정말 많은 말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상견례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어이없더라고요. 천평 농장 무시하시더니 그 천평 빌어먹으라고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뭘 빌어먹는다고? 내가 뭘 얼마나 무시했다고? 그래요, 기억 안 나시겠죠.
그러니 뻔뻔하게 전화하셨겠죠. 됐어요.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끊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도 못 알아먹을 사람이니까요. 대화는 사람과 해야 하는 건데 시모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궁지에 몰리니 갑자기 연락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일을 잠깐 쉬고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도우면서 휴식기를 보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찾는 기분이에요. 처음 내려왔을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서울의 빠른 리듬에 익숙해진 몸이 갑자기 시골의 느린 템포에 적응하기 어려웠거든요.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네온 사인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 평온함이 오히려 제게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정아, 요즘 지역 상품을 더 확장하게 생겼어. 가입하고 싶어하는 농장들이 많아져서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아예 내려와서 엄마 일 돕는 건 어떨까? 서울에서 배운 것들을 농장 일에 접목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엄마의 제안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의 한강이 그립긴 하지만 엄마와 함께 보내는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하거든요. 새벽에 농장에 나가서 블루베리를 따면서 엄마와 나누는 대화.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는 시간들이 참 평화로워요. 농장 일도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가 하시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블루베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키우는 과정을 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요즘은 농장에 견학 오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근처 학교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오기도 하고 도시에서 농촌 체험을 하러 오는 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 농장을 안내하면서 설명해 드리는 일도 하고 있는데 뭔가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는 내심 결혼 정년기에 9세에 걸려서 홍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결혼이라는 게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단순히 나이가 됐다고 주변에서 재촉한다고 서두를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가족까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 사람이라면 30 중반이든 40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30 중반쯤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경험했다고 9세 별거 아니라고 집신도 짝이 있다는 등 응원 댓글로 저에게 힘주실 거라 믿으며 이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